네, 안녕하세요. 재미없고 딱딱한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역사방송, 우리들의 사생활. 네, 다시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요, 여성차별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들어오실 남상백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남상백인데 크게 뭔가 소개해드릴 건 없고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학과에 재학 중인 현재 이제 곧 대학생 2학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준민이고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차별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성이 없이 남성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애매하죠. 네, 그래서 게스트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생략했고요. 남상백군은 여성과 지금 남성 대한민국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등하지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근거는요? 근거는 사실 그게 참 이게 애매한 게 아니죠. 사실 요즘 지금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네, 굉장히 무슨 사회 악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있는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기득권 세력은.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본인들이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네. 페이스북에 제가 진짜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페이지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페이지요? 안티페미와 이퀄리즘 운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안티페미를 붙인 동시에 이퀄리즘이라는 말을 쓴 것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데, 네. 그 안에 내용은 막 이딴 내용을 올립니다. 어떤 내용이요? 그 여성이 남성의 연봉을 물어보는 것처럼, 예. 남성도 여성의 처녀성 유무를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뭘 할 수 없다. 그딴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퀄리즘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퀄리즘이 뭔지도 모르고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꾸 주장하는 게. 네. 지금 뭐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뭐 여성 우월주의로 변질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분들이 아직 그 여성 우월주의식의 운동을 제대로 겪어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전두환이가 그거 나한테 요즘 젊은 애들은 겪어보지도 네.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나를 많이 싫어한다. 그럼 똑같네요. 근데, 그래요. 일단 그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네. 그걸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특정 사람, 특정 범죄자의 잘못이고 그 사람의 마인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보다 제가 실제적으로 접한 사례들 중에 네. 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아니,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예가 그런 거죠. 그 여자 혼자 자취하는 집에는 남자 신발을 빌려서 갖다 놔야 된다. 그것도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건데 여동생이나 예. 여자 형제가 있는 사람들 맨날 뭐 데리러 왔다가 그런 것들. 네. 이나 뭐 여자들은 감기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전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상백군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인류의 역사가 100만 년이라고 한다면은 네. 뭐 네안데르탈린, 호모 어쩌고저쩌고 다 합쳐가지고 그런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차별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상백군은 아직 이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과연 처음부터 차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차별이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차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화나 종교 쪽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그걸 보면 굉장히 여성 주도적이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예. 뭐 한국의 마고 신화라던가 네. 마고 할미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뭐 자청비 신화도 그렇고 예. 또 뭐 삼신 할머니라던가 뭐 어쨌든 뭔가 초월적인 여성신의 존재 네. 그렇고요. 또 성경에 보면 성경은 고대 근동의 텍스트로 예.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성들의 활약이 적혀져 있기도 하고 가장 두드러지는 게 그 출애굽기 중반부에 보면 예. 탈출기라고 하죠. 가톨릭에서는. 그리고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그 노래가 원래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노래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정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가부장 사회로 편입되면서 원래 미리암이라는 사람도 성경에서 꽤 위대한 선지자로 나오는데 네. 그 미리암의 업적들이 좀 축소되고 폄하되고 모세의 이야기로 편입이 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 우월까지는 아니고, 여성이 주도적이었던 사회, 또 여성과 남성이 평등했던 사회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왜,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삼의 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드릴, 저희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한 바에 따른 결론? 한 절반 정도에는 벌써 접근을 한 것 같네요. 네, 훌륭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뭐 공부한 바 혹은 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은 확실히 이제 여성 차별이라는 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여성 우월 사회는 없을지언정 여성이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진 사회는 있었다라는 게 보통의 중론이고 이제 그래서 차별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 기원 어디에서 시작하나 왜 시작하나가 지금 제 이번 방송의 주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여성 차별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거의 최초로 이제 실증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써 있는데. 여기 때문에 프리드리 엥겔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이제 루이스 모건이라는 사람이 고대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의 책에 대해서 막스가 주석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스 죽은 뒤에 엥겔스가 막스가 남긴 유고를 바탕으로 이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썼고요. 이 책은 초기의 인류학적 저술이며 가족경제학에 대한 최초의 저술 중 하나입니다. 네, 읽어보셨나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니요. 전 엥겔스 아저씨는 수염이 아주 멋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풍성하고. 네, 짱 멋있죠. 그래서 일단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살펴보고 또 내용을 살펴본 후에는 이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 대한 이제 현재의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뭐였더라? 네, 그 다음에요. 잠시만요. 나 원시 사회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최근의 연구에 따라서 밝혀진 원시 사회의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여성 차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는 과정을 거칠까 합니다. 남성백군이 생각하시기에 역사를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요? 역사를 결정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잖아요. 네. 인간이 살아가야만 역사가 흘러가겠죠? 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근원에 있는 요소. 먹는 거 아닐까요? 그 먹는 것도 중요하죠. 네. 엥겔스는 역사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두 요소를 생존 수단의 재생산과 인간 자신의 재생산. 그러니까 생산과 재생산에서 뽑았는데 생존 수단과 인간 그 두 가지가 재생산되고 생산되는 게 역사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두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먹는 것과 번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생존 수단을 재생산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인간을 재생산하는 것은 여성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게요.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필연적으로. 불균형이라 함은 지금과 같은 뭐 차별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그런 차별이라는 게 인간의 속성?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는 게 여성이 되어야 해야 한다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거에서 일정 부분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엥겔스는 인류의 역사를 야만, 미개, 문명의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를 상단계, 중단계, 하단계 3단계로 나눴습니다. 3 곱하기 3은 9니까 총 9단계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생존 수단의 재생산을 하는데 생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생산? 생존 수단의 생산이요. 네. 뭐 예전에는 뭐 수렵 채집 있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는 뭐 농경이 있겠고, 예. 뭐 지금은 뭐 돈을 벌죠. 예. 엥겔스는 그 생산을 사용을 위한 생산과 교환을 위한 생산으로 나눴는데 사용을 위한 생산은 말 그대로 딱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하는 거고 교환을 위한 생산은 필요를 능가한 생산을 얘기하는 건데 뭐 수렵과 채집 사회에서 그러니까 초기 사회에서는 사용을 위한 생산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생산이나 가사를 위한 집단이 아니었고 사유재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엥겔스는 이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을 경제적 기능이라고 봤어요. 엥겔스는. 그래서 사유재산이 없는 이 집단을 가족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초기 사회에는 가족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은 가족이 아닌 부족 혹은 시족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루어졌는데요. 뭐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도구, 물건 모두 집단에 귀속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생산은 모두 이제 사회적으로 평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수렵 채집 사회에서도 성별 분업은 있었는데 남성은 주로 수렵, 여성은 주로 채집을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성의 꼭 열등한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원시 사회에서는 사냥은 약간 사치품을 생산하는 거고 채집은 생필품을 생산하는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비슷하거나 높았고 그래서 여성은 이제 공동체에 필요한 사항들을 남성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노동을 또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떤 노동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노동이요? 예. 생산을 두 종류로 나누듯이 노동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노동하고 가사 노동인가요? 나름 비슷하게 나눴네요. 네. 좀 더 일반화시키자면 공적 노동과 사적 노동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사적 노동은 뭐 가사 노동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고, 공적 노동은 뭐 외부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는 노동인데, 뭐 현대의 경제학에서 뭐 사적 노동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가시적으로 재화를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GDP에는 집계가 안 되고, 공적 노동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GDP에도 집계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기의 인류 사회에서는 모든 노동은 사회적 노동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가사와 이제 남성의 생산 모두 공적 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적 노동, 가사 노동의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사유재산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가족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는데요. 왜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서 이 사유재산이 발생했을까요? 이전엔 사유재산 없었는데. 가축이요? 예. 가축을 하려면 울타리를 쳐야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근데 가축이 먼저예요? 농경이 먼저예요?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이기원에서는 가축을 먼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농경이 먼저라면 그냥 잉여 생산물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예. 사유재산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축은 뭔가 이전에 먹던 것들과 달라서 그럴까요? 가축의 번식 속도랑 인간의 번식 속도 중에서 뭐가 더 빠른가요? 가축의 번식 속도가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축은 인간보다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축을 관리해야 할 노동력이 필요한데, 여성은 어쨌든 아이를 낳고 한 뭐 처음 몇 해 정도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양육을 해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이 이제 출산과 양육을 맡게 되고 남성이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분업이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 분업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축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가축은 화폐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유재산을 관리했던 게 남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차 벌어지고 차별이 발생했다. 남성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라는 게 엥겔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이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교환을 위한 생산으로 이제 생산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성의 노동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의 가사 노동은 사용을 위한 생산이잖아요. 네. 필요를 넘어서 잉여는 절대 생산이 안 되거든요. 가령 그 GDP 이제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가사 노동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그냥 가사 노동을 집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불가능하죠. 네. 근데 가사 도우미의 가사 노동은 집계가 되거든요. 뭐 그 노동의 대가만큼의 수입을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사 노동은 이제 사용을 위한 생산이기 때문에 잉여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필요를 위한 생산, 사용을 위한 생산은 필요를 넘어서 잉여를 생산할 수 없다 보니까 별로 안 늘어요, 사실.
근데 교환을 위한 생산은 끝도 없이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용을 위한 생산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노동이 이제 남성의 노동에게 종속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남상백군이 자주 얘기하시는 게 가족도 이제 계속 역사에 따라서 변화를 하죠? 네. 뭐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것이 있는지? 가족의 변화요. 네. 가족의 변화라. 일단 저는 그나마 많이 읽는 뭐 역사적 텍스트라고 하긴 뭐한데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예. 거기 보면 일단 처음에는 뭐 아담과 하와로 시작을 한다고 하죠. 예.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공동체의 분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아담과 하와의 자식 가인은 다른 뭐라 그래? 다른 핏줄의 사람에게 가서 결혼을 하고 예. 막 결혼을 하면서 막 하는데 근데 그 당시의 가족은 지금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일부 일처제도 아니었고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뭐 첩이라는 축첩을 할 수가 있었고 네. 또 자신의 자식들을 재산 취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재산 취급하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 지금의 가족은 많이 다르죠. 그렇게 부족 생활을 하고 부족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일부 일처제가 유행을 했어요. 근데 예. 이게 그냥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헤브라이즘 히브리 쪽이 일부 다처제, 히브리와 이슬람 같은 근동 지역 일부 다처제, 예. 그레코로만 일부 일처제였다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비교적 이전보다는 일부 다처제가 많이 사라지고 그래도 네. 일부 일처제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퍼지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산업사회가 되고 네. 굉장히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로마 제국에서 산업사회로 예. 1500년을 그냥 뛰었죠. 산업사회 하고 산업사회가 지나면서 지금의 가족이 만들어졌다 정도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엥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제도도 생산력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생산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경제 덕후들이에요. 이 막스도 그렇고 엥겔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1단계를 혈연가족, 2단계를 푸날루아혼, 3단계를 대우혼, 4단계를 일부 일처제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혈연가족 이전 시기에 그냥 무규율적으로 관계를 맺는 나눈 시기가 있었다고 추측은 했습니다만 확실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근거가 있단 거네요. 어느 정도의 근거는 됐는데 혈연가족은 일단 무규율적인 관계가 아니라 세대별로 이 관계의 규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구획을 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금지되는데 자식과 자식 간의 관계 혹은 뭐 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관계는 허용이 되는 혈연혼이요? 혈연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혈연가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혈연가족의 모습이 굉장히 최근까지도 남아있지 않나요? 일본도 그게 가능하고, 사촌 간의 결혼은 가능하고, 예. 바로 형제자매는 아니어도, 그리고 또, 물론 그런 걸 죄악시하는 게 그레코로만 문화이긴 하나, 예. 러시아의 경우도 그렇고, 신라의 경우도 그렇고, 제 친척들과 이런 관계가 결혼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걸로 엥겔스가 까이는 거군요. 아니요,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하여간 엥겔스가 말하는 가족제도의 발전은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혈연가족 다음이 푸날루아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동복 형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간의 관계가 금지됩니다. 근데 이 푸날루아라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잠깐 이거 푸날루아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동복 형제 간 관계가 금지가 됐는데 이후 규율이 강화되면서 이제 반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모의 피를 받은 건 아니지만 뭐 이전 세대 부모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 간의 관계가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친상간이 금지된 거죠. 근데 이 시기까지는 아직 모계만 확인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일부 일처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중심으로 계보가 구성이 됐어요. 이 푸날루아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하와이의 언어인데 여러 명의 여자 형제가 있고 그 여러 명의 여자 형제들에게 공통의 남편이 있어요. 공통의 남편들. 그러니까 집단혼인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B 자매들과 A 그룹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여성 집단, 남성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결혼, 집단혼 체제인 거죠. 신기하네요. 네.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결혼해서 네. 서로가 서로에게 부인이고 남편인 건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예. 동시에 이제 여러 명의 남자 형제들은 공통의 부인들과 공통의 부인들의 공통의 남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피를 나눈 여자 형제들 혹은 같은 피를 나눈 남자 형제들이 아예 다른 피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다 하면은 나랑 피를 같이 나눈 그러니까 이 집단이 있고 A 집단이 있는데 내가 여자예요. 그러면 이 집단 내의 여자는 모두 같은 피가 있는 거고 남자는 다 다른 부족에서 온 거죠. 이게 푸날루아 혼의 그건데 이 푸날루아가 뭐냐면은 공통의 남편들과 공통의 부인들 그러니까 서로 피가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네. 서로를 푸날루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파트너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신기하군요. 좀 어렵고 복잡한 개념인데 네. 이 시기까지는 이제 집단혼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도 다른 배우자들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배우자가 있었고 또 근친상 간의 폐해를 인식했기 때문에 관계가 금지되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결국 한 쌍의 부부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우원 체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단혼이 해체된 거는 인구와 경제력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원시공산제가 일단 해체되었기 때문이고요. 한편 또 이 시기 여성의 수가 감소하면서 약탈혼이라던가 매매혼이라던가 하는 게 증가하게 돼요. 이게 이제 성애에 기초한 결합이 아니다 보니까 여성에게는 이런 약탈혼, 매매혼 같은 게 모욕으로 느껴졌고 한 명의 남성에게 귀속되고자 하는 욕망이 여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우혼으로 넘어가는 과정. 즉 집단혼이 해체되는 것은 이제 여성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앵겔스는 설명을 합니다. 대우혼은 뭐냐면 한 쌍의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쉽게 해체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자녀는 이제 모계에 귀속되고 여성의 간통이 처벌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모처제, 그러니까 어미모에 그 고처자 써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 아내 쪽으로 가는 게 모처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한 시족 구성원인데 남성들은 이제 여러 시족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다들 한 단일한 여성의 집단으로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성의 지위가 더 우월했고 또 여성들의 노동 부담이 컸기 때문에 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우혼은 미개 시대의 특징이며 야만 시대에서 문명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이게 참 좀 그렇네요. 어떤 의미에서요? 물론 제가 애초에 야만인이 문명인이 하는 단어를 안 좋아하기도 하긴 하는데 네. 이 단계가 이 여성들의 모처제 그런 것들이 야만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물론 앵겔스 씨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예. 좀 그렇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에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여성에 대한 억압과 여성 노동의 차별적 분업은 최초의 사회적 분업인 목축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앵겔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앵겔스 이론이에요. 제 이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은 출산과 채집을 담당하고 목축은 남성이 담당했는데 가축의 번식력이 인간보다 높았고 가축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노동에서 차지하는 목축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채집은 계속 줄는 거죠. 왜냐하면 채집도 사용을 위한 생산에 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이에 따라서 미개의 상단계 그 이후에 노예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분업에 의해서 여성은 가재 도구를 소유하게 되었고 남성은 이제 가축과 노예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목축이 처음 시작될 때만 했어도 가재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또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가축과 노예는 불어나잖아요. 어느 순간 가사노동과 채집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런 가축과 노예를 소유했었던 남성이 압도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남성의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부계 혈통이 강조되고 결국 이제 남성들이 자기 재산을 좀 더 확실한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계 상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앵겔스는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군요. 되게
네. 굉장히 흠흠하게 만드는 이론인데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 뭔가 크게 공감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이것들에 대한 근거가 네. 과연 탄탄한가? 아, 근거는 제가 그리고- 일일이 열건 안 했는데, 네, 근거 자체는 다들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 화에서 이 비판을 이제 또 얘기를 할 건데, 예, 이 비판 받은 부분들 제외하면은 뭐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게 있고, 아직도 앵겔스 이론들은 많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교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앵겔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분업을 성별 분업으로 보았고요. 최초의 대립은 성별 대립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앵겔스나 뭐 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의 발전을 계급과 계급 간의 대립 그리고 투쟁으로 보는데 그 기원 최초의 대립이 성별 대립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앵겔스 같은 사람들은 뭐 여성 문제라던가 하는 것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뭐 앵겔스 막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세워졌었던 뭐 소비에트라든지 하는 나라들은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성 문제에 있어서 되게 진보적이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빨갱이여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소련은 망한다는데 뭐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누가 잡아가겠어요? 그렇겠죠. 예, 1987년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에 대해서는 이제 몇 회 뒤에 러시아 혁명과 적색개발주의 편에서 많이 다룰 거니까 그때 제가 기억이 난다면 여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얘기했었던 거 다 이해되고 기억나시나요? 이해되고 기억이 나는데, 뭔가 그게 생각나요. 어떤 거요? 그리스 희극 중에 리시스트라테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가 그게 누구 거였더라? 리시스트라테가 소포클레스였는지 지금 누가 썼는 에우리피데스 아닌데 모르겠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예, 다음 화에는 정확히 작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리시스트라테라는 작품이 있는데 예, 그게 하도 남자들이 전쟁을 많이 하니까 네, 여자들이 파업을 하자. 아. 그래 파업을 통해서 전쟁을 막자. 네, 파업이 뭐냐면 섹스 스트라이크예요. 성파업. 아, 남자들과 잠자리를 갖지 말자. 네, 그러면 전쟁이 멈추지 않을까 하고 리시스트라테는 한 여성 지도자가 네, 여자들을 규합해서 막 뭉치는 내용인데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 몇천 년 전 글치고 재밌으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아, 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제가 읽었는데 재미없습니다. 그냥 축약되어 있는 걸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항상 그렇지만 이 서양의 이 원서들은 번역해 놓으면 참 힘들더라고요, 읽기. 저는 원서도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예. 번역의 문제가 아니었던 건가? 네, 그냥 애초에 글이 재미없으니.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앵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의 내용을 그냥 요약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 생각 아니고 앵겔스 생각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 앵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현대의 이제 비판을 한 2명 정도의 비판을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앵겔스를 좀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